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8년째지만 폭발한 원전 뒤처리는 결국 걸음마 수준입니다. 일본 연구소의 추산 결과 원전 수습 비용이 투기 예상 비용을 크게 웃도는 최대 828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을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인지행동 치료로 극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잠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잘못된 수면 습관과 생각을 고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뜻해지는 날씨에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요즘, 봄과 함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불청객은 바로 춘곤증인데요. 춘곤증이 왜 나타나고 극복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지난달 열린 MWC는 5G 통신과 폴더블 스마트폰 등 전 세계 최신 ICT 기술의 경연장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5G 시대가 가져올 변화상과 관련 콘텐츠,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데 주력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MWC 19 총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온 동일본 대지진이 8년째가 돼가지만 상처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입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폭발한 원전 뒤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몰고 온 쓰나미가 바닷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킨 동일본 대지진. 3월 11일 초등학교에 걸려있던 시계는 아비규환의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15,800여 명. 8년이 된 지금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2,500명이 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처도 여전합니다. 아직 피난 생활을 하는 주민은 5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피해 주민 가운데 64%는 지금도 대지진으로 인한 심신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実は被災した方々の生活の再建は一番時間がかかっ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町の機能がほぼ全て失われてしまったからです。全てをもう一度作り直さなきゃいけな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는 겨우 걸음마 수준. 원자로 안에 녹아내린 핵물질 처리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인데 이제 기계를 넣어 접촉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10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는 보관할 장소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염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급기야 이를 바다에 흘려보낼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국제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 wants to dump that water in the Pacific Ocean. Greenpeace is challenging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abandon their plans to dump nuclear waste in the Pacific. 일본 정부는 2년 전 원전 사고 수습 비용으로 최대 225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본 민간 연구소는 이보다 4배에 가까운 최대 8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여파로 일본 원전 6기 가운데 5기 정도는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전체 54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새로 만든 안전기준을 통과한 원전에 한해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7%에 불과한 9기뿐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자력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춰나간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2030년 기준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율을 최대 22%로 잡았습니다. 미국의 민간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2일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발사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대서양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현지 시각 8일 무사 귀환했습니다. 유인 우주선이지만 최종 점검 차원에서 사람이 타지 않고 마네킹 리플리만 태운 크루 드래곤은 우주정거장에 약 180kg의 보급품을 전달하고 결합 상태로 우주에 머물러 있다가 6일 만에 미 플로리다주 수백 마일 떨어진 대서양 공해상에 안착했습니다.
유인 우주선의 대서양 귀환은 1969년 달 탐사선 아폴로 9호 이후 크루 드래곤이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항공우주 관련 매체들은 이로써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면증은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치매 등 각종 질병의 발병을 높입니다. 이 불면증을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극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불면증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겪었거나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잠을 못 이루거나 자다 깨는 것, 새벽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이루는 증상 등이 모두 불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잠을 못 이루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잠에 대한 안 좋은 습관이 함께 형성돼 만성 불면증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공황 증상까지 나타나가지고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안정이 안 되고 우울감도 굉장히 심해지고 내가 무력해지고 의욕이 없고. 불면증으로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수면이 부족해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수면제는 잠깐 증세를 완화시키지만 장기 복용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의존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인지행동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얻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 이런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개개인의 수면 리듬을 파악하고 1:1 상담을 통해 수면에 관해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고치는 게 핵심입니다. 긴장을 줄여야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복식 호흡과 편안하고 기분 좋은 장면을 떠올리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긴장된 뇌파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숙면할 수 있는 뇌파를 반복적으로 훈련해 익히는 자기장 치료나 뇌파 치료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불면증을 극복하는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염증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골절 치료용 임플란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내부에 많은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염증 억제 물질을 담아 이를 신체에 이식했을 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임플란트 제조 기술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많은 구멍 안에 항염증제와 골 형성을 촉진하는 물질 등이 다양하게 담길 수 있으며 이를 신체에 이식하면 약 열흘에 걸쳐 약물이 서서히 방출돼 수술 초기 염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임플란트 기술의 제조 원가도 기존보다 절반 이상으로 낮아졌다며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스텐트 시술 등의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만성 신장병 발병 위험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인하대 병원 공동연구팀은 비흡연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간접 흡연에 노출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만성 신장병 발병 위험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간접 흡연에 노출된 그룹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신장병 위험이 1.48배 높았습니다. 이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만성 신장병 위험이 1.37배 많아지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팀은 간접 흡연이 신장 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목련 꽃망울이 무척 예쁘게 맺혀 있더라고요. 네. 점점 이제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뭐 이번 주에 꽃샘추위가 있다고 예고가 돼 있긴 하지만 확실히 한낮 온도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추위 많이 타는데 얇은 옷 찾게 되는 거 보니까 봄이 왔구나 싶은데요. 자, 그런데 봄이 오는 건 좋은데 춘곤증도 함께 오는 건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저도 이제 이맘때가 되면 슬슬 몸이 좀 나른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춘곤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있습니다. 네, 자, 춘곤증. 일단 봄만 되면은 늘 찾아오는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건 왜 춘곤증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사실 과학적으로 춘곤증이 왜 오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겨울 동안 인체 대사가 줄어들었는데 봄이 오면서 인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몸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즘 확실히 낮도 좀 길어지고 많이 따뜻해진 거를 느끼실 텐데요. 맞아요. 봄에 이제 변화된 이런 생활 리듬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적응해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좀 노곤해지는 그런 느낌 네.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 이와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봄이 되면서 좀 활기를 찾으면서 몸이 좀 피로해지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온 상승은 혈관에도 변화를 끼치는데요. 예.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신체 체온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이 확장하게 됩니다. 예.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는 혈액의 양은 같은데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 특히나 피부 쪽에 근접해 있는 모세 혈관들이 확장하게 되면 뇌나 이런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로 가야 될 혈액이 그쪽으로 좀 몰리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게 되죠. 그러면서 피로감도 느끼고 나른함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람이 이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네. 전문가들은 보통 2, 3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3주요. 적지 않은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혈관 확정도 춘곤증의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렇게 졸릴 때는 그냥 참기보다는 살짝 잠을 자는 게 오히려 개운한 것 같더라고요. 낮잠도 좀 춘곤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낮잠은 반드시 뭐 춘곤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피로를 좀 푸는데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면서 오후에 또 일을 해야 하는데 오후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자는 시간이 무척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적절한 낮잠 시간으로 30분 미만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자면 생체 리듬이 오히려 깨질 수 있고 밤에 또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보통은 잠 깨려고 낮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런데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짧게라도 낮잠 자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네, 그런데 낮잠과 커피를 동시에 잘 활용을 하면 아주 개운하게 오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른바 커피 냅이라고 합니다. 네. 커피를 마시자마자 낮잠을 자게 되면 각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은 영국의 한 연구팀에 의해서 실제로 입증이 됐습니다. 실험 당시에는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마시고 15분 정도 곧바로 잠이 든 그룹과 커피만 마신 그룹을 비교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잔 그룹에서 운전의 집중력도 높았고 운전 중에 실수도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커피 냅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카페인 성분 때문에 커피 마시고 바로 잠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마시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마시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곧바로 잠들게 되면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잠이 들 수 있고 오히려 한 15분, 20분 자고 일어나면 그때서야 이제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개운하게 하루를 더 오후를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직장인분들은 이 커피냅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은 정말 우리 몸을 좀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낮잠 이야기를 했지만 예. 낮잠은 단순히 뭐 피로를 깨우고 뭐 춘곤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또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이 낮잠 외에도 우리가 그냥 밤에 자는 이 잠의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이 됐는데요. 자는 동안 아주 개별 세포 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된 겁니다. 예. 이스라엘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동물이 자는 동안 세포 안에서 손상된 DNA가 복구된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낮에 DNA 손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복구하는데 자는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손상된 DNA까지 자는 동안 복구가 된다고 하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동물들도 왜 잠을 자도록 설계가 됐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제브라피쉬라는 실험 동물이 사용이 됐는데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도 이런 잠의 기능이 확인이 된 셈입니다. 예. 사실 동물에게 잠을 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죠. 특히 야생에 있는 동물에게는 자는 동안 천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동물이 잔다라는 것은 바로 잠의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해서가 아닌가 연구팀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요즘 같은 환절기는 더더욱 푹 잠을 잘 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소식은 승객이 많은 곳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승객이 많은 곳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요. 뭐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시간대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는데요. 네,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인데요. 예. 우선 이 기술이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도입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택시 탑승 수요를 분석을 하고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 택시 승객들이 몰릴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네. 기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서 서울시는 일부 택시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네.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한 회사의 경우에는 한 운전자당 평균 하루에 20.9건의 탑승객을 받았던 것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니까 25.3건으로 약 21% 많은 승객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네. 좀 공차로 돌아다니는 비율이 줄어들고 실제로 승객들이 있는 곳을 곧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네, 20% 영업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예측 확률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객이 많은 곳에 운전기사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택시를 타고 내리는 승하차 관련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뭐 날씨, 인구, 상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계산을 하고요. 예. 특정일과 특정 시간의 택시 수요를 예측해서 이거를 특정 아주 작은 공간, 100제곱미터의 이런 공간을 면적별로 예측을 해서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이곳에 승객이 많이 있으니 가보라라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택시를 보통 탔을 때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택시를 이제 타게 되면 저렇게 결제기가 부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결제기에서 택시 예측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1km 주변에서 가장 승객이 많은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곳으로 안내가 되면 당연히 운전기사는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약 2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승객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정확도가 무려 97.2%로 나타났습니다. 정확도도 굉장히 높네요. 이 기술이 도입이 되면 누구나 배탈한 기사님들처럼 어딜 가야 손님 많이 태울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님 입장에서도 빨리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레텍 세메스 수석연구원과 김인호 웨어밸리 소장이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오 수석연구원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 장비를 국산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소장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최적화된 국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를 개발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TN,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월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미세먼지 사회재난법을 비롯해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14일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탄생 1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탄생일을 앞두고 고인이 남긴 의미 있는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빛바랜 종이에 복잡한 수학 계산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살아생전에 직접 쓴 겁니다. 대부분 1940년대에 작성됐는데 자필 편지와 논문 관련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고인의 탄생 140주년을 앞두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이 자료 110여 점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They are summaries of his thoughts. Whenever something struck him, a new idea, he sat down immediately, scribbled it, looking for its consequences. 추가로 공개된 자료들은 미국의 한 수집가가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이 1930년 독일 베를린의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한 통일장 이론에 관한 논문 부록이 주목됩니다. 8페이지 분량의 부록 원본은 그동안 분실된 것으로 추정됐었고 연구자들이 복사본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힘을 설명하는 통일장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수십 년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lot of research will still have to be done, and this in itself opens a new vista, is very exciting. 지난해 말에는 고인이 생전 나치 정권의 유대인 탄압을 10년 앞서 내다본 자필 편지들이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 등으로 과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고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올해 폴더블 폰의 시장 점유율이 0.1%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위츠뷰는 폴더블 폰이 여전히 시장 반응을 살피고 제품 디자인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 폴더블 폰의 점유율은 패널 공급 업체들이 늘어나 패널 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2021년 1% 위로 상승하고 2022년 3.4%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현재로선 초기 단계인 중국의 패널 제조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늘려 패널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폴더블 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손이나 얼굴을 물리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상처가 작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간 큰 화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고양이와 함께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이삿짐을 넘기다가 고양이에게 손을 물렸습니다. 상처가 작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손등이 붓고 붉게 변하더니 급기야 감각까지 무뎌졌습니다. 결국 상처 부위를 절개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등 2주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심한 소음 때문에 이제 놀라서 이제 품에서 달아나려는 걸 꽉 안다 보니까 손을 깨물고 도망가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고 하니까 예방접종도 돼 있고 며칠 있으면 안 나겠나. 개나 고양이의 입안에는 각종 세균이 많아 물렸을 경우 심각한 감염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빨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서 이빨에 묻어있던 균이 순식간에 살점이나 관절, 뼈 등에 박히는 겁니다. 대부분 산소가 없을 때 활발해지는 현기균이어서 상처를 그대로 두면 상태가 더욱 악화합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상처를 갖다 대고 물로 계속 세척을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척 과정을 통해서 균 수가 줄어들어서 향후에 크게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1차 치료가 되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꼭 전문 진료를 받고. 반려동물에 자주 물리는 손이나 얼굴은 피부 바로 아래 관절과 뼈가 있는 만큼 세균에 감염될 확률도 높고 감염 속도도 빠릅니다. 또 이빨이 날카로운 고양이에 의한 감염률이 개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후유증이 남기 쉽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며 병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인공지능 AI 분야의 특허권 경쟁에서 양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2016년부터 3년간 공개된 AI 특허 출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상위 50위 안에 들어간 기업은 중국이 19개로 12개인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니케이는 2013년부터 3년간의 조사 때는 상위 50위 안에 미국 기업 수가 많았다면서 AI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한층 부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니케이는 중국 정부가 거국적으로 AI 연구개발 정책을 강화한 것이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시험 방법이 국제 표준으로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제주에서 독일과 일본, 중국 등 7개 나라 4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표준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이 따라야 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표준이 채택되면 유리합니다. 회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날 경우 탑승자가 차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배터리 열의 전이와 확산을 지연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스마트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말에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19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MWC 19 이번엔 정말 전에보다 더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가장 큰 차이라면 일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 이 MWC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약자잖아요. 예. 이걸 줄여서 MWC라고 했던 건데 이젠 아예 이름을 MWC로 바꿨습니다. 예전에 럭키 금성이 LG가 된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바꾸는 김에 이 뒤에 붙는 숫자도 줄였는데요. 2019를 줄여서 그냥 19라고만 씁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이제 20세기와 구분을 해야 되니까 다 이 숫자 4개를 붙여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 없다라는 확신이 좀 섰나 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나 싶었는데 그걸 MWC 19라고 읽는 분도 계시고요. 예. MWC 19라고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모바일 월드컵 콩그레스 2019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는 MWC 19가 좀 더 읽기 편한 것 예. 같은데요. 이번에는 뭐 5G나 폴더블 스마트폰 등이 주목을 받았는데 예. MWC는 매년 행사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예. 올해 행사의 주제는 어떤 거였나요? 올해 행사 주제는 이 인텔리전트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이 기능형 연결성이었습니다. 예. 작년 MWC 18 화두는 5G였는데요. 이번에 5G가 확실하게 도입될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예. 세부 주제로는 연결성, 인공지능, 파괴적 혁신,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신뢰, 몰입형 콘텐츠, 장기적 전망 등을 다루고 있었고요. 네, 어쨌든 정리하자면 2년 연속 5G가 주 테마로 잡힌 건데 예. 사실 아직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업들이 5G 분야에 더 나서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산업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 네트워크가 바뀐다는 건 이걸 이용하는 단말기나 기지국 같은 이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 인기 있는 플랫폼, 콘텐츠까지 다 바뀌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처음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문자도 못 보냈습니다. 네, 진짜 기능이 기능이 있어도요. 아니 기능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예. 그때까지 이 집전화만 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문자를 보낸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투지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문자도 보내게 되고 사진도 찍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3G가 딱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쓰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4G가 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네트워크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네. 5G 시대에도 이런 변화는 거의 분명하게 올 거기 때문에 미리 대처해서 시장은 선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뒤처지지는 않고 싶은 거죠. 네, 그럼 신기술은 네트워크 속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5G 통신 얼마나 빨라질까요? 일단 LTE보다 이론적으로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한 20배 정도 빨라집니다. 20배요? 네, LTE가 1GBps면은 예. 이 5G는 최고 20GBps 정도로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용량이 2GB인 영화를 다운받을 때 예전에는 뭐 1분에서 30초 정도 걸렸으면 이거를 이제 1초, 2초 정도면 다운받을 수 있는 굉장히 빠른. 1초 만에 영화 한 편에 다운받는다고요? 예. 예. 물론 최대한으로 나왔을 경우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서 LTE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같이 뭔가를 원격으로 조정할 때 실시간으로 딱 그 매치를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LTE는 이 1제곱킬로미터 안에 한 10만 개 정도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게 한계였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한 10배만 100만 개 정도를 동시에 연결해서
3월 인터넷 시대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5G에 누가 발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만큼 정말 통신사들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뒤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잔인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3G 시대에 폰을 늦게 내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다음에 이 노키아라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폰 기업도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폰 시대에 제대로 또 대응을 못해서 역시 망했죠. 둘 다 정말 예전에는 정말로 큰 인기를 누리던 회사였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가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이쪽 사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잘하지 못한 분야에서 치고 나갈 기회이기도 한데요. 사실 한국 인터넷 속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긴 합니다. 제일 빠르죠. 근데 막상 쓰는 플랫폼을 보면 대부분 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이 훨씬 인기가 많죠. 거기에다가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도 이 외국 회사 장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제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외국 회사들이 가져가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요. 5G 준비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판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배수의 진을 친 느낌으로 뛰어다니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모토로라를 썼던 소비자로서 좀 안타까운데 그만큼 산업 인프라가 워낙 빨리 바뀌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번 MWC19에서는 어떤 5G 관련 기술들이 선보여졌나요? 솔직히 말해서 뭐 폴더블 스마트폰이랑 5G 스마트폰 그리고 5G 네트워크 시연이 거의 행사장을 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삼성전자, 화웨이에서 각각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아주 비싸긴 했지만요. 그리고 5G 스마트폰도 좀 다양하게 선보였는데요. 폴더블 스마트폰도 일단 다 5G 스마트폰이고요. 거기다가 LG V50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S10 5G, 샤오미 미믹스 3 5G, GTE 엑선 10 프로 5G 등이 실제로 손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 오포와 일본 소니에서도 이 5G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요즘 다 준비가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퀄컴에서는 이 5G 모뎀이 통합된 새로운 칩세트를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폰은 따로따로 있거든요. 모뎀이랑 이 프로세서랑 이걸 합친 하나의 폰이 금방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폰보다도 콘텐츠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정말 그러면 5G가 대단한 기술이구나 하고 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나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노키아에서는 이번에 MWC19에서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을 소재로 만든 이 VR 게임이 있거든요. 이걸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통 이제 VR 하면 혼자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럿이서 VR을 쓰고 같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 게임이란 거예요. 이거를 5G 시대에서는 이런 게임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딱 보여준 거죠. 그 밖에 5G 네트워크와 연결된 다양한 로봇들도 좀 선보였는데요.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돌보거나 아니면 커피를 만들거나 심지어 바느질하는 이런 그 모습까지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스마트 스피커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질문 같은 걸 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바로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대답을 합니다. 이런 딜레이가 있는데 5G 시대에는 이런 지연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버랑 로봇을 바로 연결해서 더욱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사례를 저희들한테 이게 딱 직접 시연을 하면서 보여준 거죠. 네, 이 5G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사례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열심히 준비해야죠. 아쉽게도 이 5G 상용화는 약간 이제 좀 늦춰졌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었는데요. 이 네트워크 장비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 이게 한국이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서 5G 시대에는 좀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강국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5G 기술을 선도해서 정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의 우주 정거장은 ISS와 중국의 텐궁 2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달 궤도의 우주 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많은 우주 강국이 이에 동참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도 개발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게이트웨이 건설 참여를 공식화하고 나사와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참여가 확정돼서 앞으로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